그녀의 성공을 질투한 누군가가 악성 기사를 퍼뜨렸습니다. 부유한 일본 여자가 가난한 한국 할머니들 이용해 돈벌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확산됐죠. 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마이어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마이어 그룹의 후계자이죠. 58층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저는 도쿄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높은 곳이었죠. 아래를 보니까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개미같이 작아 보였고요. 모든 게 너무 작고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뒤쪽에는 회의실이 있었는데요. 정말 차갑고 조용했어요. 테이블은 반짝반짝한 검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의자들은 높고 불편했죠. 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공기조차 무겁고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방에서 자라났어요. 평생 아버지가 사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았죠. 사람들이 돈 이야기, 이익 이야기만 하는 걸 계속 듣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언젠가 너가 회사를 물려받을 거야. 저를 마이어 그룹 제국의 후계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뭔가 달랐어요. 속이 뒤틀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비싼 검은 정장을 입고 방 앞쪽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돌처럼 딱딱했죠. 다른 정장 입은 남자들은 꼼짝 않고 앉아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큰 배송회사를 사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일본에서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3,000명을 당장 해고하겠다고 했거든요. 가족이 있는 3,000명이요. 먹고 살려면 일이 필요한 3,000명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마치 종이에 적힌 숫자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밤 집에 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할까요? 어떻게 약값이나 집세를 낼까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주위에 앉은 남자들은 로봇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아무도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삼천 가족이 고통받을 거라는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리고 작게 나왔어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게 옳은 일인가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회의에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질문하지 않거든요. 감정이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하지 않죠. 아버지가 차갑고 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업에는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어린애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업가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3천 가족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싱글맘들을 생각했어요. 평생 회사를 위해 일한 나이든 분들을 생각했고요. 부모님이 왜 슬퍼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겁고 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제가 막을 수도 없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크고 단단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숫자로 취급하는 회사는 완전히 망해야 마땅해요. 제가 말을 끝낸 후에 침묵은 두꺼운 담요가 온 방을 덮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화로 빨갛게 변하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충격받고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죠. 몇몇은 제 눈을 마주치기 무서워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영원히 나가라고 했죠. 무섭거나 슬퍼야 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슴이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24년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드디어 숨 쉬는 법을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운 회의실을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긴 복도에는 눈이 아픈 하얀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제 발소리가 벽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더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아버지에게 사과 전화를 드려야 했는데요. 대신 저는 한국 부산행 비행기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부산이었을까요? 김영숙이라는 친절한 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5년 전 한국에서 학생일 때 할머니가 저를 친손녀처럼 돌봐주셨어요. 아플 때 국물을 끓여주셨고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비싼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알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돈보다 사람이 소중한 곳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산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정말 긴 8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일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죠.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어요. 밖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코트를 몸에 꽉 둘러싸고 택시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눈이 참 따뜻한 친절한 할아버지셨어요. 김영숙 할머니 댁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좌천동에 있는 반찬 가게를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영숙 할머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도쿄의 높은 유리 건물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여기는 세상이 따뜻하고 가까웠어요. 마치 포근한 품에 안기는 것 같았죠. 작은 가게 앞에서 택시가 멈췄을 때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걱정이 섞여서 떨리고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나무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안에서 김치 냄새와 다른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도쿄를 떠난 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드디어 손을 들어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은빛 머리에 따뜻한 눈을 가진 여자분이 고개를 내밀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주름이 더 많아져 있었지만 미소는 정확히 똑같았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얼굴 전체가 햇살처럼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따뜻한 집 안으로 끌어당기시며 두 팔로 꽉 안아주셨어요. 현관에서 바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터진 댐의 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꽉 안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향수병에 걸린 학생이었을 때처럼 말이에요.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집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도쿄 아파트의 비싼 향수나 세제 냄새가 아니라 진짜 집 냄새였습니다. 마늘과 참기름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갓 지은 밥과 발효된 채소 냄새도 났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작은 부엌 식탁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테이블은 오래되고 흠집이 있었지만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음식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김치, 볶은 멸치, 절인 채소 등 작은 접시들이 색색의 꽃처럼 배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정성스러운 손길과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렸어요. 3,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운 이야기도 했어요. 사람을 인간이 아니라 숫자로 취급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주고 계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자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오랜 세월 요리하고 일하느라 거칠어져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저를 좌천시장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시장은 신선한 채소와 생선, 고기를 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인들은 친근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게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고 놀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채소를 팔면서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영자 이모님이 계셨어요. 밝은 눈을 가진 젊은 남자 이지훈 씨도 있었는데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작은 사업체들이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가 돈 버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 얼굴이 흥미진진해지고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의 반찬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국의 사람들이 할머니의 집밥을 맛보고 싶어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하고 가능해 보이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관공서는 복잡했어요. 컴퓨터 시스템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른 일을 하려는 어린 아이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포기하고 도쿄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의 따뜻한 부엌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옛날 생활을 버리고 왔는지 다시 기억하곤 했습니다. 이건 그냥 온라인으로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서 나온다는 걸 배우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제게 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때 진짜 제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온라인 반찬 사업이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었어요. 마치 마법 같았죠. 매일 아침 영숙 할머니와 저는 일찍 일어나서 주문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10개, 그 다음엔 50개, 나중엔 하루에 10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다른 할머니들도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할머니 협동조합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매일 아침 할머니들이 우리 부엌에 큰 미소를 지으며 오고 있었어요. 야채를 썰고 양념을 섞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항상 웃음소리와 즐거운 수다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훈이가 소셜미디어 영상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가 거친 손으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찍어주고 있었죠.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과 싱싱한 고추장의 빨간 색깔을 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정말 좋아했어요. 팔로워가 몇백 명에서 몇천 명, 그리고 몇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돈도 벌고 쓸모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한국 전국의 가족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있었죠. 우리 음식이 사랑의 맛이 난다고 쓴 고객 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끔찍하게도 하루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한 고객 메시지 대신에 정말 끔찍한 걸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 우리에 대해 무서운 기사를 온라인에 올렸더라고요. 제목에서 우리가 가짜라고 하고 제가 한국 할머니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고 있었어요. 기사는 거짓말로 가득했어요. 제가 부유한 일본 여자아이고 가난한 한국 여자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전부 꾸며낸 거라고 했죠. 심지어 가짜 사진까지 써서 우리 깨끗한 부엌을 더럽고 위험해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몇 시간 만에 그 기사가 어디든지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댓글들이 정말 심하고 환하게 써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끔찍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이미 돈을 낸 고객들도 전화해서 취소하고 있었어요. 우리 소셜미디어 페이지는 화난 메시지들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별 하나짜리 평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 부엌에 앉아서 우리 사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협동조합 멤버들이 일하러 오는 걸 멈췄어요. 부끄럽고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몇몇 할머니들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울고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도쿄 회사 세계에서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부르거나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인터넷에 화난 사람들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제가 부엌 테이블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차가운 국물 그릇 안으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포기하고 도쿄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 말이 맞을 거라고, 저는 그냥 여기 속하지 않는 부유한 외국인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슬프거나 걱정스러워 보이는 대신에 단단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이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함께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멋진 편집이나 전문 카메라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뭘 말할지 미리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우정이 어떻게 자랐는지, 협동조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저와 일하는 게 어떻게 삶의 기쁨을 다시 가져다 주었는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우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단순하고 날 것 그대로였어요. 우리가 울었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목소리에서 감정을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일에 대한 사랑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영상을 올리고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모든 게 다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변화였어요. 우리 영상이 수천 번 조회되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댓글들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어요. 우리 솔직함을 칭찬하고 있었죠. 새로운 반찬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거짓말을 이겼어요. 사랑이 미움을 물리쳤죠. 우리 작은 협동조합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날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고 힘든 때 함께 서 있어줄 사람들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였어요. 거짓말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우리 사업이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협동조합이 우리 작은 부엌에서 시작해서 한국 전국 20곳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서울, 대구, 광주에도 가게가 생겼어요. 이제 10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우리와 함께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서 영숙 할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도시 할머니들과도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서 할머니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싱싱한 김치와 완벽하게 무친 시금치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각 할머니마다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배운 특별한 비법이 있으셨거든요. 이 일은 제 평생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조화천 시장을 걸어다닐 때마다 상인분들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해주고 있었어요. 작은 아이들이 뛰어와서 공짜 시식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외국인 교환학생도 아니고 도쿄에서 온 부자 아가씨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동네 사람인 알렉스, 반찬 아주머니였습니다. 지훈이가 다른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다니면서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할머니들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어느 도시를 가든 똑같은 걸 발견하고 있었어요. 외롭고 잊혀진다고 느끼던 할머니들이 갑자기 다시 삶의 목적을 찾고 있었거든요. 의미 있는 일과 자신을 아껴주는 친구들이 생긴 거였어요. 돈도 괜찮게 벌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각자가 가족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벌고 자신의 기여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보상은 돈이 아니었어요. 고객들이 좋은 후기를 남겼을 때 할머니들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는 거였어요. 함께 일하면서 웃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였죠. 젊은 여성들에게 전통 요리 기술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도쿄를 떠난 지 1년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 영숙 할머니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걱정스러우면서도 흥미진진해 보였어요. 창문 밖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커다란 검은 차가 우리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도쿄에서 아버지 회사가 쓰던 차와 똑같아 보였거든요. 심장이 정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저를 찾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비싼 검은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좁은 골목에서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아 보였죠. 뒤에는 제가 아는 경호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작은 집들과 음식 가판대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아버지를 보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머리는 더 길어졌고 옷차림도 더 소박해졌어요. 요리하고 일하느라 손이 거칠어져 있었죠. 시장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얼굴이 더 까맣게 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이었어요.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하고 자신감 있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아버지를 우리 부엌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차와 우리가 만든 최고의 반찬들을 내놓으셨죠. 아버지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 딱딱하게 앉아 있었는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익숙하게 부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협동조합 할머니들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는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일본에서 우리 사업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적은 돈으로 이렇게 많은 걸 해낸 게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업 모델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익만 생각하는 대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대신 서로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숨이 멎을 만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협동조합 모델을 일본에도 가져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마이어 그룹에서 돈과 자원을 제공해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운영할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간섭하거나 우리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은 예전 알렉스라면 꿈꿔왔을 모든 것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 일본에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진짜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제 사업 방식이 그의 차갑고 딱딱한 회사 방식만큼 잘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나무 테이블에 앉아서 집에서 만든 음식, 냄새와 진짜 우정의 따뜻함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미 증명해야 할 모든 걸 증명했구나 하고요. 아버지나 회사 세계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말이에요. 조용히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영숙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거친 손을 무릎에 모아놓고 사랑과 믿음이 담긴 따뜻한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를 믿고 있는 협동조합의 모든 할머니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음식이 자신의 할머니 요리를 생각나게 한다고 편지를 보내는 고객들을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었거든요. 여기서 찾은 성공은 짐을 싸서 다른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공동체의 땅에서 자라난 거였거든요. 한 번에 한 대화씩 쌓아온 관계에서 나온 거였어요. 정직한 일과 진심 어린 관심으로 얻은 신뢰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제안해주셔서 고맙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제 자리는 여기,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협동조합이 잘 되는 이유는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지지하는 한국의 가치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일본으로 옮기면 본질이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워했지만 화내지는 않았어요.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영숙 할머니가 새로 온 할머니에게 김치를 제대로 발효시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봤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한 분의 첫 소셜미디어 계정 만들기를 도와주는 걸 지켜봤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친절하고 존중하며 대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전에 한 번도 한 적 없는 일을 했어요. 영숙 할머니에게 깊이 인사하며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다고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도쿄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뭔가를 찾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 차가 우리 좁은 골목에서 사라진 후 할머니와 부엌 테이블에 앉았어요. 1년 전 처음 할머니 반찬을 맛봤던 바로 그 테이블이었어요. 인터넷 공격을 받았을 때 울었던 그 테이블이었죠. 다른 도시로 확장 계획을 세웠던 그 테이블이었습니다. 깨달았어요.
제 진짜 유산은 마이어 그룹 회사나 아버지의 인정이 아니라는 걸요. 제 진짜 유산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이 온다는 것. 진짜 부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우정으로 재는 것. 그리고 집은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아는 거였어요. 영숙 할머니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제가 처음 할머니 문을 두드렸던 그날 밤과 똑같은 따뜻함으로 미소를 지어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눈에서 제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회사 임원이나 사업 상속자가 아니라 딸이고 친구이고 사랑을 돈보다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미래를 말이에요. 드디어 집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